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동향을 정리한 문건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전현직 간부 2명을 불러 인터뷰한 녹취록인데 윗선 보고용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방심위 고위 관계자에게 안건 상정과 관련해 사무국이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인가라고 묻자 원칙적으로 그렇다면서도 그런데 국정원에서 제보가 왔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엔 편법으로 게시판에 사람을 동원해 글을 쓰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이런 역할을 내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제3자인 민간인을 동원해 방심위원회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방송을 심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방심위는 심의를 통해 주의 경고 등의 조치와 함께 방송사 사업자 승인에 결정적인 벌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 관리감독 권한을 압박수단으로 악용한 겁니다. 국정원이 정권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라는 내용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방심위가 사실상 내부 직원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사무처 직원 현황 문건에서는 원활한 심의 절차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성향 파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 직원의 실명을 언급해놨습니다. 분야별 심의위원 중에서는 김진흥, 우장윤 씨 등 위원 7명을 중요 표시로 분류했는데 정치 성향과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상 블랙리스트 형태로 관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방심위가 민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 전권으로 사무총장 교체가 가능하다며 인사에도 개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2014년 당시 청와대가 방심위 핵심 관계자를 불러서 인터뷰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을 잠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당시 방송을 담당하는 국회 미방위,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죠. 여기 야당 소속이었던 최민희 전 의원입니다. 잠깐만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녹취록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가 전 방심위 부위원장한테 네. 국감 때 가장 힘들게 했던 의원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최민희 의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 상대하는 게 딴 의원 10명 상대하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위 간부의 약점을 잡은 것 같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런 대화는 어떻게 일단 그 대화록은 얘기 들으셨죠? 예,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심위는 사실 방송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생명인데 그 대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되게 대화를 자주 나눈 듯한 느낌이어서 스스로 존재 근거를 무너뜨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실명이 거론되니까 이렇게까지 시시콜콜하게 이상한 사찰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 불쾌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좀 겁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당시 미방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표적심이라는 주장을 많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방심위 문제점 중에서 어떤 점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게 정치적 표적심의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 그게 이제 주로 JTBC가 많이 그랬는데요. 등을 비롯한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는 우선 심의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재 결과를 봐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방송에 비해서 중징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건 비판 방송을 옥죄는 심이다, 표적심이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사자였기 때문에 물론 잘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의 대화들이 오갔다라는 것은 오늘 처음으로 확인한 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민간기구가 사실상 이제 청와대 뜻에 따라서 방송을 통제한 것이 문건을 통해서 확인된 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특히 이제 문건 작성 시점을 보면 2014년 9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였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을 때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이제 박근혜 정부의 방송에 대한 태도를 보면 장악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때 직접 청와대 홍보라인이 나서서 보도에 개입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방송에 대해서는 방심위를 통한 표적심의로 재갈을 물리려고 했던 거죠. 어리석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을
뭐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방송 통제로 해결했던 것으로 저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방송 공작이었다고 봅니다. 예. 뭐 아무튼 저희들은 덕분에 벌점은 많이 먹었는데 사실 네. 벌점이라는 것은 방송사에는 좀 치명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재허가와 네.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그 위로드리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는 것인데. 네. 충격적인 건 이제 국정원이 심의 안건을 올리는 부분까지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국정원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를 어떻게 해서든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 편법으로 사람을 동원했다. 그래서 게시판에 글을 쓰기도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입은 어떻게 네. 그 당시에 혹시 아셨습니까?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때 방심위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예. 느낌이 특정인들이 특정 방송사에 대한 심의 요청을 계속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파본 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여론 조작을 위한 방송 통제를 위한 중심에 결국 국정원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확인되니까 전 정말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공작 정부였구나. 방송 장악도 국정원이 중심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소름이 끼치는 느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예. 국정원 개혁도 좀 제대로 하고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고 방송 개혁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홍준표 씨가 통신조회에 관련한 이야기 또 헛발질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인배스러움을 봅니다. 월요일날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대통령 본인도 엄청 신경이 쓰였겠죠. 네. 제1야당 대표가 나 사찰당하고 있으니까 제1야당 대표의 이야기니만큼 어떻게 된 것인지 진상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수보회의에서 대통령이 발언을 한 걸 보고 뒷덜미에서 소름이 쫙 돋았었어요. 저도요. 네, 왜냐하면 무서운 사람이다. 예,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거든요. 성의껏 답변해라. 대통령이 각 부처별로 성의껏 답변해라라고 하자마자 나온 게 국방부, 검찰에서 정말 성의껏 답변이 나왔어요. 경찰도 그렇고. 예. 어떤 성의껏 답변이 나왔냐면 범죄자와 통화한 기록이 있어서 조회했다. 보좌관이. 그런데 그 보좌관이 홍준표는 자기 전화 안 갖고 다니고 보좌관 전화를 쓰는 거야. 야, 이거 좀 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의껏 하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서 저는 칼의 얘기, 건뜨김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조가 전반적으로 바뀐 것도 있겠죠. 뭐냐면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사치 이런 거를 또 정미용 씨가 제기하니까 그건 직접 대응은 안 하고 자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고정돼 버리는 홍준표가 던져놓으면 그쪽 사람들한테는 그냥 고정 사실화 돼 버리는 거를 최대한 빨리 진화를 해야겠다 이런 건데 어찌됐건 홍준표가 했던 말. 홍준표는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 말을 던졌는데 월요일 날 문재인 정부의 해명이 나오니까 여기를 좀 그냥 수긍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끝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해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군과 경찰의 해명은 석연치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중앙지검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검찰과는 달리 요즘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주문으로 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미 검찰의 사건 조작으로 곤욕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검찰의 해명을 해명이라기보다 새로운 의심만 불러일으키는 거짓 해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은 두루뭉술 해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통신조회 경위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게 지금 성완종 게이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그 경험치를 갖다가 놓고 그래 뭐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가 헛발질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물러날 수는 없잖아. 그 홍준표 얼굴을 보면 오기가 창창하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올렸다고 하는 게 정말 이게 보통 상식 가진 사람들이 보면 되게 명구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말은 길게 했지만 짧게 줄이면은 나 쫄았어 이거잖아요. 바짝 쫄았다는 게 이게 딱 티가 안 납니까 이게? 그것보다는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의 그 핵심은 요즘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주문으로 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검찰이 요즘은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만든다. 그러면서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하물며 보좌관이 본인이 핸드폰을 안 갖고 다니고 보좌관은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데 걔가 또 이상하게도 절묘한 타이밍에 범죄자로 의심을 받아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와 통화한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르긴 해도 경남지사 시절에 데리고 다니던 수행비서가 그 본인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현재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 친구한테 뭐 경남에 관련된 무슨 비리 관련해 갖고 이번에 조회했다고 했죠. 경찰은 군에서는 무슨 군 장성인 누구누구의 비리 관련한 문제 이런 거라고 보면 그럴 수는 있지. 뭐 지인 중에 한 명이다 보면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 그런 사람들은 거의 조사를 안 해요. 통화가 여러 차례인 경우만 누구지 하고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그런 관계가 해명되는 사람들은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단순하게 홍준표랑 상관없는 뭐 하다 보니 의례적인 통신 저해였다가 끝날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이게 확대가 되면 홍준표의 비리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자꾸 이렇게 개기는 말을 자꾸 발언을 하는 거가 그 스스로 올가미를 쪼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가 범죄자인데 범죄자는 원래 그 주의를 면밀하게 감시하게 돼 있거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사찰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는 내가 보기에 거짓말이 일상화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 지상파 방송이나 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공업용 미심으로 입을 꼬매버리고 싶어요. 아 진짜 말을 너무 함부로 해. 공업용 미싱은 그런 기능이 없어서 아쉽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했던 말들에 대한 책임도 안 져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선거에 떨어지면 뭐 하겠다라든지 신용도 안 해. 내가 이번 선거에 떨어지면 뭐 낙동강에 빠져 죽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 막 하고 다니잖아요.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고 공신력 없는 말이고 이런 자가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뭐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죠. 이게 이 자료를 받아봤다고 하는 이은건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다는데 자유당에 이 양반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네요. 국회에서 20대 국회 전반기에. 그럼 얘네들이 그거를 공식적인 루트로 받아봤겠죠? 국회의원이니까. 예. 아 그러면 뭐 자료 그냥 보여주면 돼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 99만 3천여 건을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은건 의원실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맥락이 이게 좀 이렇게 짬밥이 되는 보좌관이 이 보도자료를 쓴 것 같은데 통신자료 99만 3천여 건이라고 하면은 99만 3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1년치 통신 기록이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뭐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 한 15명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뭐 한 30명 정도 해서 그 그 기록을 건건이 딱 카운트 하니까는 99만 3천 건이 됐다. 이 숫자만 부풀리는 이 보도자료 작성 기법 같은 거거든요. 이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우리는 표현으로 털렸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통신 뭐 내역 같은 거 조회당하는 거. 네. 그것은 불법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기관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은곤이 입수한 자료를 보고 문재인 정부도 통신 사찰을 하네 이렇게 띄우고 여기에 대해서 그중에 내 수행 비서도 있어라고 홍준표가 띄우고 그랬고 나중에 뭐 어떻게까지 추측을 하냐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사찰을 당했을 거야까지 띄운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정말 비열하게 하는 건데 홍준표 스타일상으로 보면 이용권의 자료랄까 이런 거를 보고 비슷한 걸 받고 이거 자가 발전시켜가지고 나도 사찰당하고 있어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보좌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전화기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대포폰을 쓴다. 어쨌든 그 홍준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이제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를 다시 좀 더 이야기 한번 해봐야 돼요. 문재인 정부의 13개 실정. 아 이건 정말 놀라웠던 게요. 반박할 수 없는 게 단 하나지도 없어. 뭐가 13가지나 된다는 거죠? 원전 졸속 중단? 잠깐만요. 논의 중이잖아. 이번 명절에 만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569기 건설 관계자였어요. 그때 들은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별건 없고요. 그리고 공정률 얘기하잖아요. 공정률 한 20% 좀 못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공정률에는 포함되는 것들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우리 뭐 밑바닥 가지고 지압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나 그 설비 있잖아. 그거는 외부에서 만들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터만 다지고 있어도 이미 공정률에 포함되는 거야. 뭐 원자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되더만요.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이야 이제 뭐 대기업이니까 거기서 뭐 일거리가 없으면 또 다른 일거리 하고 있는 거고 막 그렇긴 한데 바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원자력 관련한 것들. 근데 그 친구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원자력이 없는 건 맞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훈훈했다. 나랑 척을 치고 싶지가 않구나. 이 아, 그분은 확신범이 아니네. 네. 양심적이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해요. 원자력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어떤 방사능도 세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는 기형아가 많이 태어나고 그 바닷물은 오염이 되잖아요.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게. 많이 비유하는 게 자동차죠. 절대로 향후 50년간 절대 고장나지 않은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부품이 2만 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죠. 요즘은 많이 줄어서 18,000개라고도 하는데 보통 상징적으로 2만 개 부품으로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원자로가 만들어져 있는 원자로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 개수가 몇 가지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100% 완제품을 수입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장이 안 난다고 주장하면 누가 믿겠어요? 스스로도 믿기 힘들죠. 그렇죠. 예. 원전 절속 중단. 이게 정치 캠페인으로서는 정말 비열한 거거든요. 절속도 아니고 지금 중단이 결정된 것도 아니야.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최저임금 급속 인상. 급속. 우린 좋은데? 아니 내년에 10,000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급속 아니에요, 이거. 완충 내년 지나고 2020년까지 10,000원을 만들기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급속 아니고요. 이게 진짜 10,000원을 올렸으면은 초 울트라 메가톤 인상 이렇게 했겠네. 광속 인상 그랬겠는데. 세 번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래? 아, 이게 무슨 실정이야. 이거 칭찬해야죠.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사실은 문글 어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대로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업적이 잘하고 있는 맞아요. 거. 네 번째. 평화구걸 북핵 위기 초래. 막말로 평화를 보장한다면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나빠요? 평화 구걸이다. 네. 북핵 위기는 지들이 만들어 놓고. 평화를 구걸한다는 말이 문맥적으로 맞아요? 그건 아니죠. 평화는 좋은 건데 그걸 왜 구걸해? 평화 상태 유지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구걸이라니. 그리고 북핵은 냉정하게 보면 대한민국 정권과 상관없이 북한 차원에서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오던 거잖아요. 그게 뭐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는 뭐 개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는 뭐 계획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항상 북한이 자기들이 어떤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위해서 계속 해왔던 프로젝트인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다음. 공정위 통한 기업 압박. 미치겠다. 공정하게 일하라고 압박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공정이 심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다 싹 쓸어먹어버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대기업이 횡포 부리지 말라는 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정입니까? 다음. 노조공화국. 이 사람은 노조하고 무슨 원수를 짓 일이 있나? 아니 얘는요. 이거는 위헌적인 발언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돼 있거든요. 그 대한민국을 노조공화국이라고 하면 이거는 내란죄 정도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노조 가입률 10%인 나라가 뭔 노조공화국이야. 그러니까 노조가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지금 민주노총의 사무총장 이영주 그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아직도 건물 밖으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분 한번 가서 뵌 적이 있거든요. 얼굴이 팅팅 부어 있어가지고. 자, 다음. 소득주도 성장론 통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아니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등치시킬 수가 있지? 이런 상또라이 같으니라고. 공부 좀 해라. 대기업들이 어떤 재화를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내는 방식의 낙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으니 소득을 높이는 차원으로 이렇게 가자 이런 측면이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성장을 주도하지 못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소득으로 성장을 시키자 이런 개념을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이 낙수 효과 자체가 배급제도 아니에요?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가지고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분수효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진짜 무식하다. 정치 보복 요거 말할 것도 사실 없겠죠. 이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저는 갈린다고 봐요. 불법인 것을 처벌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 언론 장악. 이것도 마찬가지네. 일단 가치관 문제가 있는 거고. 장악 전혀 안 되는데. 그리고 정반대로 자기네들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척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장악했던 게 지금까지 그냥 김장겸이 보세요. 쭉 오고 있잖아.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언론 장악을 해.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 더. 그래 조금 먹힐 수 있겠네요. 이건 유일하게 인사참사. 이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 잡는 기간 동안 생길 수 있는 파열음 뭐 이런 그러니까 거지. 우리 쪽 입장에서는 인사참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그게 박성진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이 반대 안 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퍼주기 복지. 아니 퍼주기 복지 정도가 되려면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한 300만 원 정도씩은 줘야 퍼주기 복지 정도로 얘기를 들어도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금 내서 뭐하게 국가가. 도로나 깔고 있어. 다리나 넣고 있고. 퍼주기 복지라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방송 하기 싫지 않아요? 너무 뻔한 소리를. 이런 게 일반 사인 간의 논란이랄까? 서로 간에 어떤 술자리나 이런 데서 토론이 붙으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이거. 네. 직접 면제는 되고 말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이런 무식한 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놈들한테 우리 세금을 퍼주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퍼주게 그만둬야 돼. 일자리 대란. 야, 이거 아니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자고 네. 국회에서 그 일자리 관련한 추경 통과시켜달라고 하니까 그걸 또 싹둑 잘라가지고 취임 150일 만에 일자리 대란을 일으키는 대통령. 엄청나네요. 그래놓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한미 FTA 재협상. 야, 이거는 고도의 전술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FTA에 대해서 재협상 요구를 할 경우에 나는 당당하게 맞서겠다. 맞서겠다가 FTA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게 재개정하면 한국이 손해만 봅니까? 미국이 불편한 점은 들어준다면 우리가 불편했던 점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이게 협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정말 지루하게 갈 수도 있고 또 국회에 비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지가 정권을 잡았을 때 한미 FTA 트럼프가 재협상하자고 하면 안 할 건가? 아니 다 들어줬잖아요. 얘네들 정권 잡았을 때. 그러니까 홍준표는요. 내가 보기에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사적인 사인 간에 저 새끼 속을 모르겠다 하는 사람 있고 그런 사람한테 조금 무서워요. 나한테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밖에서 하고 다니는 걸 보면 뻔히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무서운 게 아니고 정말 단순하게 보여서 그냥 피식 웃음밖에 안 나오는 캐릭터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홍준표가 13가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따진 거를요. 가만히 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원전 졸속 건설, 최저임금 동결,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북핵 국어를 통한 평화 위기 초래, 기업을 통한 공정위 압박. 이렇게 말을 바꿔놓으면요. 얘네들이 한 거예요. 노조 탄압공화국. 네. 노조 탄압공화국. 그러니까 얘는 내가 봤을 때 정말 정상적인 마인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소한 국회의원직을 수년간 한 사람이잖아. 한 번도 국민을 위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 설사 그게 보수정당 출신이라고 해도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 대기업들이 너무 착취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아무리 보수 수구지 그런 정당 출신이라고 해도요. 문제의식은 같거든요. 이거 아까 말한 제가 그 캐릭터로 이야기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정치권에서 반대를 하면 반대를 일삼는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말을 13가지라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업적으로 보이는 거를 이렇게 수도 없이 하나 그러니까 바둑이라고 하면 최소한 좀 바둑이 급이 높을수록 여러 수를 보잖아요. 이 사람은 수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너무 티가 나요. 오목두기 바빠 지금. 아니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인사참사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쟤네들 문창극 그다음에 또 누구죠 그거 성추행해가지고 미국에서 박근혜하고 같이 가가지고 윤창중요? 윤창중 존 레논. 아니 왜 아티스트 이름을 그렇게 편집해 주세요. 저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것 같네요. 안 해요. 아니 인사참사는 그때 벌어졌어요. 문창극 때 진짜 인사참사였어요. 그리고 또 누구였죠? 그 여자 말하지 마요. 여자분 나와서 막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이상한 대답하던 잘 몰라요. 윤진숙. 우리 진숙이 누나. 어떻게 인사 참사를 해맑은 아줌마. 그것도 밀어붙였잖아, 지들. 그리고 여론 때문에 기어콘 꼭 저기 굴복했지만. 그러니까
인사 참사라고 해도 박근혜 정권 때마다 못했고 이게 어디가 인사 참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박성진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좀 아닌데 싶기는 했지만 지들은 또 반대 안 했던 인사란 말이야. 박성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고. 이 홍준표가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건 그래요. 정권을 수년 동안 갖고 있던 자들이 정권을 뺏겼어. 어떤 이유에선 간에. 그러면 어떤 감정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때 대통령 선거에 졌다고 했을 때 출근하던 바로 그런 기분일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오늘부터 박근혜 세상이 왔구나. 5년 동안 참아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기다리나 하는 그런 감정 있잖아.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원래 그게 내 거야. 절대 너희한테 줄 수 없는 내 건데 뺏겼어. 그러니까 아까 다른 방송 이야기했지만 대당의 조원진 같은 자들은 박근혜 탄핵이 무효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무효. 그러면서 대선도 불구하고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것이 그냥 바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노벨상을 탔다거나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뭐 김대중 대통령 그거 취소 뭐 운동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노벨상을 타건 뭐 예를 들면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박수를 받건 뭘 하건 간에 다 비틀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정치라는 건 그런 거거든. 장점이 많고 뭔가 좋아할 만한 여지가 많으면 서로 자랑스럽게 말을 한다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당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지한다가 나온다고. 근데 자꾸 부끄럽고 위축이 되기 시작하면 확장성이 확 떨어져요. 나만 뭐하게 박근혜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도 마찬가지. 누가 밖에 대놓고 어떤 미친놈이 더군다나 미래라고 하는 건 노인네들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속마음으로는 내가 일배하면서 홍준표 좋아한다고 어떻게 밖으로 대놓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 마차님처럼 자기 심지가 아주 굳지 않으신 분들은 주위에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홍준표를 칭찬하는 사람에 둘러싸여 있으면 세뇌가 돼요. 아, 홍준표가 그래? 그렇지. 근데 반대로 홍준표 같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가 찍을 만한 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계속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화끈하게 뭐 자기들 지지자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말은 걸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무식한 사람들에게 먹힐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지금 정치권이 좀 되기가 좀 힘든데 굉장히 스마트한 어떤 정치인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다 보면 나중에 되게 매니아가 되잖아요. 그럼 친구한테 자랑스럽게 말을 해요. 그 사람 정말 괜찮더라고. 그러면 그게 암암내 모르게 지지가 번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당이. 그래도 홍준표가 지금은 바빠서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재판 제대로 받고 감옥 가면 차근차근 공부할 시간이 생길 겁니다. 아, 영어 사전도 좀 보고. 아이고 이명박. 박근혜, 당대표인 홍준표까지. 큰일 났네. 좀 있으면 조원진도. 큰일 났다. 전부 다 운동 시간에 한 곳에서 만나는 건가요? 운명 공동체라고 그래요. 걔네들 보고. 준표 왔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2번째 방송입니다. 이땡. 자, 명절 보내고 오신 우리 세 분의 미남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퀴즈맨 서정우님. 안녕하십니까. 세 분 중에 가장 출중한 외모 서정우입니다. 목소리까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 중에서 제일 낫네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저분이. 네. 자, 다음에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다음에 이상희 배신자님. 네. 우리 버터가 목소리가 버터바람 목소리잖아요. 이 칼럼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생방송을 하거든요. 그 매주 수요일 날입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이는 라디오로 생방송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로도 생방송이 되고 팟빵으로도 라이브 생방송이 되거든요. 유튜브는 다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또 댓글을 많이 달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일단 쌍방향으로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또 명 MC 아니겠습니까? 아주 잘합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멘트도 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도 하는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 들어와요. 우리 버터 보고 목소리만 좋은 줄 알았더니 실물이 저렇게 잘생겼을 줄이야. 그게 왜 곤란한 질문입니까? 아이고, 내가 방송의 메인 진행자인데 나보고 잘생겼다는 소리는 아무도 안 하는데 버터 잘생겼다고. 굉장히 진실된 방송이죠. 그렇죠. 저는 제가 여자라면 저는 이상희 대표님 고르겠습니다. 어째서인가요? 실제로 이상희 대표님 외모가 뭐랄까 더 진정성 있어 보이는 얼굴이에요. 저는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외모. 아니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목소리만 좋으면 됐지 뭘 얼굴까지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인여대 간호학과의 이윤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인여대 간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저는 교수님 나온다고 그랬는데 네. 학생이 나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방송이 널리 펴져서 이 소문이 좀 전국을 휩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조명을 제가 뽀얗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나운서 톤이신 것 같아요. 여성 아나운서. 진짜 그러시네요. 네, 네. 왠지 일기예보가 나올 것 같은. 네, 학교에서도 오늘의 사회 같은 거 도맡아서 하신다고.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그렇구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권합니다. 자네 팟캐스트 해볼 생각 없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잘 공부해 갖고 가서 새로 뜨는 팟캐스트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새나라에서 영입하시지 뭐. 아니 그 이상희 교수님 것도 제가 어떻게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제가 생방송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오늘 주제랑 연관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윤정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운영위원장님. 예, 방금 소개받으신 이윤정 교수는 서울대 간호대를 졸업하고 이제 본래 간호사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석사 박사를 간호대학에서 안 하고 이 보건대학원에서 산업의학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업의학의 의사만 한 줄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학문으로서 산업의학을 다양한 백그라운드 가진 분이 하고 계신데요. 특히 그 윤정 교수는 직장 여성의 삶과 건강이라는 책을 공저자로 쓰시면서 참여를 하셨고 이 산업의학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건강과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 직접 정해진 여성학자 그분한테 찾아가서 배우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여성 건강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는 분이고요. 지금 현재 경인여대 간호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한국학교보건학회 회장도 하고 계시고 또 산업간호협회의 이사도 활동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학문적인 연구도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논문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티의 정책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그 직장 여성의 삶과 건강이라고 하는 이 책은 언제 나온 건가요? 2014년에 나왔는데요.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잘된 책이라고 해서 전국 도서관에 국가가 돈을 주고 사서 전국 도서관에 깔아둔 우수한 책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수선정 저자 이상희가 한풀 꺾이는데. 그 정희진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은 정희진 이분은 그 여성학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신문에 칼럼 쓰시는 그 정희진 말하는 거죠. 경향하고 한겨레에 칼럼을 쓰시죠. 제가 이분이 어디에서 강의할 때마다 제 돈 내고 열심히 가서 없는 시간 쪼개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강의 굉장히 파격적이던데요. 파격적입니다. 네, 막 강의 중에 걸러서 듣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이력 듣고요. 네 글자 단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전 말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가 슈퍼우먼 컴플렉스, 슈퍼우먼이라고 부르지 마라. 요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을 잘못했다가 바로 반론을 당할 것 같아서 그 얘기 이따 하시고요. 일단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즈맨. 네. 추석절 보내셨죠, 여러분? 네, 명절에 저는 좀 살이 좀 쪘습니다. 한 500g에서 1kg 찐 것 같고요. 그렇지만 목소리와 외모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 예, 저희 복서사 지금 계속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이제 홍보 두 가지 해야 되는데 하나는 복지국가 아카데미, 또 하나는 복지국가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홍보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가 날아든다 애청자 여러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제가 잠시 홍보의 말씀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지금 두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입니다. 지금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하고 전국 금융산업노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10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저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희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싱크탱크로 창립한 지 벌써 10주년이 됐습니다. 10년 된 거죠. 그래서 1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요. 꼭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11월 2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7시인데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푸짐한 선물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저희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창립 10년을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복지국가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어깨를 걸고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우리들의 10년, 만들어갈 10년 함께 여러분과 고민하고 싶습니다. 꼭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홍보 안 하셔도 관계자들만 해도 꽉 채우겠던데요. 뭐 이렇게 고민하세요?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무료 입장. 당연히 무료고요. 네. 선물도 줍니다. 기념품도 있습니다. 방송을 중간에 들으신 분들 모르실까 봐 알려드리는데 이상희 대표님은 저한테는 배신자이긴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복지특보 단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의 근간,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 두 분의 관련된 것들이 거의 다 수용되는 그런 정도의 사실상의 복지 실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상임 고문님이 지금 이제 초청인으로 이름을 걸어주신 분들만 병광수 한국외대 명예교수님, 이분은 병광수 교수님은 스웨덴 전문가시고요. 그리고 신필균 전 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이내경 다른병원 이사장님, 그리고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대표님, 그리고 최병모 전 민변 회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들의 상임 고문으로 계시고요. 공동대표 이사진, 그리고 정책위원 지역대표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50분 정도가 초청인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인재풀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제가 아직도 다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은.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출연할 분이 훨씬 많이 남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방송 망칠 일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예, 지난주 문제. 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원래 세미나를 겸해서 예전에 신촌 메가박스에서 김재환 PD가 만든 영화로 시사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영화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선을 보였고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직후까지 박정희 유영수의 팬들의 모습을 담아놓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미스 프레지던트였습니다. 그것 말로 답 하나 더 있지 않아요? 503. 503. 네. 부재로 달려 있을 수도 있겠네요. 10평이 넘는답니다. 네. 호화로운 감옥생활. 네. 자, 이번 주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문제는 이상구 위원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문제 수준을 짐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문제 수준이 아주 낮은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내는 문제는 수준을 낮게 만드는데 그렇지만 재미있게. 하지만 위원장님은 수준은 있으나 재미없게 내시는 분이죠. 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많은 숫자의 주부들이 명절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명절 증후군의 바람직한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 처방을 받아서 먹는다. 2번 남편이 명품 가방을 사준다. 유머를 좀 넣으셨군요. 3번 TV에 나오는 싱글 와이프라는 프로그램과 같이 마누라가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행을 예약해 준다. 여행을 보낸다는 얘기죠. 4번 명절 전에 미리 부인에게 물어서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연휴 기간 동안의 스케줄을 상의한다. 굉장히 어렵네요. 5번. 네, 5번. 현찰로 100만 원을 준다. 그렇죠. 이게 복수 정답인가요? 보통은 준다라고 안 하고 그럴 때는 꽂아준다라고 하죠. 현찰로 100만 원을 꽂아준다. 이렇게. 그것도 그 생생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핸드백 속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5만 원짜리 20장. 생색내지 말고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생색내지 말고 꽂아준다. 확실히 뭐 이런 거. 이 부분의 정답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구성자들 중엔 저뿐이군요. 여성. 그렇구나. 근데요, 제가 굉장히 여성스럽습니다. 섬세하고. 네. 특히나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성들을 잘 이해한다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었군요. 두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버터의 퀴즈보다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 저희 집은요 명절에 어머니의 소원이셨어요. 8대 장손의 며느리. 그래서 올해 명절에는 차례를 안 지낼란다. 우리 자식들 전부 다 해서 여행 가자. 여행 갔다 왔습니다. 너무 멋지신데. 제주도에.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우리 형님이 뒷받침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형님이 기독교 쪽으로 이렇게 종교를 가지면서 8대 장손인데 제사 안 지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집안 분위기가 명절에 여행을 가도 다른 친척들이 욕하지 않는 분위기로 만드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방송하는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군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종갓집 며느리의 삶을 내가 너무나 많이 봤던 사람이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저희 집안은. 그리고 얼마 전에 나간 방송에서 제가 제 자랑을 엄청 했거든요. 고향 내려가면 뭘 어떻게 한다는 거. 그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약간 좀 핀잔 좀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많이 바꿔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윤정 교수님이 쓴 책, 아까 그 이야기 나왔었죠. 직장 여성들의 삶과 건강. 공저자인데 몇 분이나 공저자하신 거예요? 공저자가 조금 많습니다. 저희가 챕터별로 전문가들을 엄선을 하다 보니까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건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함께 저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나온 걸로만 보면 지금 전공으로만 보면 간호에 관련된 복지 얘기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네. 여성의 삶에 대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주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특히 우리 운영위원장님 머리 엄청 쓰시는구나. 이게 사실은 오늘 주제는 딱 제목만 보면 뭐 시스템, 법 이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정말 여성분들의 물론 다수는 아닐 거예요. 우리 마누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복지 누리고 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어떤 관념적인 것 중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태도의 문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개인과 개인 간의 태도 때문에 느끼는 어떤 불쾌함들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삶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준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오늘 주제는 그런 거예요. 간호학과 교수님이 말하는 직장 여성들의 삶과 건강 이런 얘기예요. 관심 가지시게 된 배경이라도 있었습니까 처음에? 네, 제가 사실은 석사를 할 때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산업의학, 산업보건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박사를 할 무렵이 딱 이제 첫 아이를 낳은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이 일하는 여성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에 대해서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아주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출산을 하고 다시 이 학교나 이제 회사로 복직을 하고 그러면서 직장과 집을 동시에 이제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봉착을 하게 되면서 일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삶에 있어서 피폐해질 수 있고 소위 저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의 건강은 돌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일하는 여성의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산업의학이나 산업보건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세부 전공들을 가지지만 저는 여성 건강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주요 관심 무대가 일하는 여성의 건강이 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간호사들이 이제 3교대를 하다 보면 이 야간에 불규칙하게 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생리 불순이나 불임, 난임까지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자녀 양육이나 출산 관련된 여건이 안 되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 일이 너무 교대 근무가 힘들어서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만두는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유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직장 여성 중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간호사들이 가장 이 스트레스가 많은 분야이고 그로 인해서 건강 피해를 많이 보는 당사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청각 시절에 사귀었던 그 여성들 중에 아산병원 간호사가 있었어요. 한 3년 사귀었는데 그 실상을 너무 잘 알죠. 네. 데이트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항상 몸이 피곤하니까 어떤 날은 낮에 자야 되는데 낮에 자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이런 그 야간에 일을 하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흡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야간에 일을 하는 작업이 발암의 조건이 된다라고 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간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야간에 일하는 것은 인간의 이제 생체 리듬을 좀 많이 흐트러뜨리고 그러면서 건강에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상에 이상한 흐름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갈, 일베, 또 페미니즘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뭔가 좀 왜곡돼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생각에는 한국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 이게 굉장히 낮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너무 높아서 지금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쪽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나 통계로 나온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참 재미난 것들이 꽤 많은데요. 일단 수명에 있어서 보면 평균 수명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세계 2등입니다. 일본에 이어서 85세까지 평균적으로 사니까
뭐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90은 금방금방 넘기는 이런 정도까지 갔는데 남성보다도 6살나 많고 이 남녀 평균보다도 3살나 높아서 여성들이 오래 사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수명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으로 따지면 여성이 더 오래 산단 말은 그만큼 아픈 기간이 더 많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 되는 그래서 거의 한 20년을 병상에 누워서 지내시거나 골골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치료받으면서 지내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볼 때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담배도 덜 피고 또 술도 거의 안 먹고 남성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고 할 수도 없는데 여성들이 더 아픈 기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뭔가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건강 불평등 측면에서 이 원인들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이라든가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성별도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이 되는데 그게 태어난 성 자체로 인해서 질병이라든가 건강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고 여성이라서 교육 수준이 낮고 여성이라서 더 낮은 계급의 지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매개가 되어서 건강 형평성에 불합리한 불균등한 그런 상태를 초래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명절 증후군 그렇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명절 연휴에 방송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명절 증후군이 생기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전체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됐다. 많은 사람들이 개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칭찬 마케팅 같은 건데 남자들 잘한다 해줘야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은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이 지금도 명절이면 다 음식 뭐 설거지까지 다 여성분들이 하고 남자들만 배 깔고 누워있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나머지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좀 각성하라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많이 좋아지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개몽되고 있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은 병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가 낮에 환자를 보고 왔는데 이 명절 증후군이라 일컬을 만한 분들을 꽤 많이 치료를 하고 왔거든요. 예를 들면요. 머리가 아파요. 뭐 너무 피곤해요. 또 소화가 안 돼요. 속이 썰어요. 그다음에 이제 손목이 아파요. 이게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 내려가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설거지인데요. 10명, 20명씩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엄청 쌓아놓고 하잖아요. 그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증상으로는 뭐 손발의 통증이나 아픔, 감각 이상, 또 몸살 같은 증상, 또 그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또 조절하기 어려운 분노나 불안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문화적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 자체가 생기면서 사실은 좀 서로 간에 조심하게 되고 여성들도 과도한 가사노동을 당연시하지 않으면서 뭐랄까 거부하고 문제시를 삼게 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최근에 뭐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명절 증후군 뭐 관련한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통계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뭔가를 해요.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다수의 남자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다. 요거 아닙니까? 네. 그게 사실 아직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도기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PD님처럼 아주 훌륭하게 변화하신 그런 남편도 있지만 저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러셨군요. 아유 이렇게 종갓집에 태어나셨는데 그중에 둘째들이 좀 이상하게 변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과도기가 우리 엄마 세대들 혹은 이제 저 같은 연령의 사람들과 제 아래의 나이의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번에 나온 그 뉴스도 보니까 전체 가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라는 뉴스도 꽤 많고요. 또 어느 교수님 댁에서는 과일을 뷔페처럼 차려놓고 물과 떡만으로 차례를 지냈다라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시면 저는 차례도 지내고 나흘 후에 제사도 지내고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해냈거든요. 그날 회의도 하면서. 그러나 저희 집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분이세요. 본인의 문제시군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문화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이 다르다. 제가 이렇게 이제 결혼 19년 차인데요. 저는 결혼 후에 남편이 이런 가사 일을 참 잘 안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남편한테 지난 그 명절 첫 날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무렵이 막 결혼기념일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결혼기념일에 밥도 같이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밥도 안 먹었는데 나의 장점을 좀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젠더 롤을 요구하지 않는 게 장점이래요.
예를 들어서 젠더 롤이 이제 요즘 파괴되어 가는데 남자도 설거지도 하고 남자도 쓰레기도 버리고 하는데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세대가 있는가 하면 저보다 3살 아래의 남동생은 나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데도 그 집의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먹이고 데리러 가고 하는 것들을 전부 남편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그 사회의 현상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나 어떻게든 발전되어 가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설거지 해줄게란 말하지 말아거든요. 설거지 내가 할게가 돼야 되는데 여성학적인 네, 의견이세요. 근데 그거 굉장히 중시하는 게 그거 하나만 바뀌어도요 일상생활이 다 바뀌어요 생각이. 이거 내가 마지막에 해줬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사람들은 꼭 공치살하게 돼 있고요. 시간이 남은 사람이 하면 되지 뭐든지. 근데 요새는 이 명절 증후군이 특히 최근에 한 열흘 정도 장기간 우리가 휴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월요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월요일 날 출근하려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프고 가기 싫고 네. 막 짜증 나는 거야. 뭐 내일 아침에 어떻게 또 출근하지 이런 거. 이게 명절 증후군이 나는 이제 과거에 여성들에게만 나타났는데 요즘은 이제 남성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여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 말은 맞습니다. 사실 남성분들도 이 명절 동안 아내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요. 오늘 수업을 하는데 학생 애들이 제 수업에 웬만하면 애들이 집중을 다 잘하거든요. 오후 2시 수업에도 아무도 안 조는 수업이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의 눈이 다 허공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해진 상태로 그렇죠. 이렇게 연휴가 지나고 나면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이나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라도 시어머니도 스트레스, 며느리도 스트레스, 다 스트레스인데 문제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플러스 이 노동이 가사노동이 추가가 된다는 부분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남성들도 말이죠. 그게 이게 돌쇠 역할을 좀 하거든요. 이게 돌쇠 역할을 해야 돼. 운전한다라든지 뭐 이런 저런 역할을 하고 또 뭐 역할을 잘 못했으면 또 그 눈치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도 엄청난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긴 연휴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어떤 그런 주저함 그게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저는 이제 이 그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월요병 비슷한 성격도 같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여성들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일종의 화병의 전 단계일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이 증후군이잖아요. 이거는 명절 증후군인데 화병은 우리 정신의학에서 우울증 비슷한 하나의 질병의 범주로 진단병으로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화병이라는 병은 아예 있어요. 근데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하나의 증후군인 거거든. 그러니까 화병의 이게 전 단계 내지 그 아류 비슷한 거 아닌가. 남성들에게는 잘 안 나타나는 거거든 이거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여성들의 가족 관계하고도 많이 물려 있는 게 우리나라의 명절이라는 게 시댁 식구들과의 상봉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요? 시월드잖아. 시월드.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가서 들어 누워서 배 깔고 텔레비전 보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이지만 여성에게 있어서는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가시방석인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들의 이제 말하자면 잔소리 어떤 이제 지적들이 이 아들에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잘못도 며느리에게, 손주의 공부 못함도 며느리에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문제, 관계 갈등의 문제가 결국은 이 분노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사유란 말 많이 쓰거든요. 무슨 말요? 사유. 생각한다 이런 뜻인데 생각. 좀 어려운 말이죠. 생각한다보다 조금 더 철학적인 좀 얘기예요. 어렵네. 갑자기 우리 권 PD 입에서 철학적 용어가 나오니까 내가 못 알아버렸어요. 제가 모든 팟캐스터 중에 가장 철학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끔은 그렇더라고 보니까. 사유리가 주로 하는 게 사유인가요? 아재. 근데 이게 공감력을 가져야 돼요. 공감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공감력 없는 사람하고 같이 일해본 적 있거든요. 여름에 사무실에 이제 냉방 관련한 장비들을 막 들여와서 나 혼자 막 설치하고 있었어요. 동료 하나가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 자기 일만 해. 그거예요, 그거. 근데 성격상 그거를 같이 해달라고 말도 못해. 왜 그러냐면 내가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밖에서 들어왔어요. 이제 다 정리된 뒤에.
이거 시원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 그 사람이 숟가락 하나 딱 얹어버려. 뭐 이거 내가 달자고 내가 했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고생들을 했는데 고생한 티도 별로 안 나고 특히 가사노동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명절은 더욱더 심하고. 근데 만약에 신이라도 하나 있는 게 와서 정말 자기 친언니처럼 이렇게 마치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챙겨 좀 쉬어라고 막 그런 다독임도 없이 지들끼리만 거실에서 그냥 놀고 혼자 계속 음식장만 하고 있다면 미치는 거죠. 그 공감력을 지금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야만의 그런 가족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시엄마가 좀 갖고 있다면 야 같이 좀 도와라 하는 시엄마가 아니고 의뢰껏 며느리 들어왔고 내가 당한 만큼 너도 그만큼 고생해야 돼 이 마인드 갖고 있다면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근데 그런 시어머니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그게 시어머니 며느리의 문제 시누이와 그 옳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이제 인성 인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시누이들 그렇지 않은 시어머니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 증후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또 우리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이런 데에 10월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많이 적어놓는 그런 이제 코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아직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점차 시대가 변화하고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서로 간에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만 해도 시어머니죠 누군가의. 그런데 며느리에게 아무 소리를 못 하거든요.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고. 그런 경우 많아요. 네, 신기하게. 오히려. 저도요. 그 집에 내려가면은 자기 역할이라는 게 사실 방법이 약간 디테일한데 어떤 경우는 성격이 그거밖에 안 돼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키면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장이 만약에 제가 고향 내려갔는데 우리 애기 엄마 입장이냐 형수님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그걸 주도하는 형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랫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길 바라요. 근데 내 살림이 아니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 서로 간에 적극성을 띄워야 돼요. 관계에 있어갖고. 진짜 중요한 건 일을 더 많이 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걸 알아준다부터 시작하고 이쪽에서는 뭔가 좀 어설프지만 열심히 할게. 요 적극성을 띄지 않으면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얘 내려와가지고 몸만 부리고 가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간다. 요 느낌 갖고 불신 갖고. 한쪽에서는 뭐 별거 장만도 안 했는구만 뭘 이걸로 또 이렇게 생생낸다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만들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죠. 결국은 이 인간관계를 푸는 게 공감하고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느껴지고 아까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느낌을 표현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명절에 관련돼서 이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불만이라든가 짜증이라든가 우울, 분노가 결국은 누구에게도 이 언어로서 보상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일이라는 거는 하면 또 금방 하는 거고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당신이 고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공감이라고 하는 게 그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상대방 입장이 서로 되어보는 건데 근데 공감을 못한 상태에서 상호관계가 굉장히 밀착되면 이거 잘못하면 비공감 이코르 폭력이 돼요. 그러니까 공감을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역지사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희한한 문화가 하나 있어. 모든 것을 다 서열을 매겨버려요.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매기고 그럼 이게 서열이 1등부터 2등, 3등, 4등 서열이 매겨진다고 하는 것은 이 복종 관계가 만들어지고 복종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이제 버릇없다고 또 뭐라 그런다니까. 그리고 또 희한하게 요즘 들어와가지고는 또 능력에 따라서 또 서열을 매겨. 뭐 사촌들 뭐 이렇게 모이면 쟤 돈 잘 벌고 뭐 쟤는 직업이 좋고 뭐 쟤는 출세했고 얘는 출세 못했고 하면 출세 못한 친구는 그 사촌들 모임에 못 나가는 거야. 가기가 싫어지는 거야. 가면 또 상처를 입고 오는 거야. 이건 일종의 폭력이거든. 그래서 나는 꼭 하고 싶은 말이지. 이 공감의 전제 조건은 서열을 안 매기는 거예요. 능력에 따른 서열을 매기는 것이든 나이에 따른 서열을 매기는 것이든 서열 매기는 것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각 개인은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자고. 이게 다양성이잖아요. 약간 뭐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저는 저 친구의 다양성의 하나의 특성이다. 팔이 한쪽이 불편한 친구가 있어. 그럼 쟤는 그냥 팔 불편한 게 저게 저 친구의 하나의 특성이다. 그 다양성으로 다 인정해 줘버리고 있는 그대로 놓고 그냥 서로 공감하고 지내면 이게 재밌는 유행이 되거든. 내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내 이제 장모하고 내 친엄마, 친가엄마하고 두 분을 이제 다 오시게 해서 만나게 해서 나는 좀 장모를 모시고 살거든요. 요즘 우리 장인들이 되게 심하게 아파가지고 장모를 모시고 사는데 제 어머니를 오시게 하신 거죠. 이제 내일 모레가 80인 노인네를 이제 오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을 이제 차에 태워서 제가 어디로 간지 아세요? 어디로 가죠? 마라도를 갔습니다. 왜 간 줄 아세요?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어유 훌륭한 이벤트를 하셨는데요. 마라도 하면 짜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짜장면 집이 쫙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어르신들에게 짜장면 맛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리려고 제 딸하고 저하고 두 노인네하고 넷이 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집에 가서는 짜장면 2그릇만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토막을 내가지고 맛을 보고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맛을 보고 제가 이렇게 또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즐겁게 해드리려고. 내가 즐겁게의 대상이 아내인가요? 아니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저기 연구실에서 뭐 보고서 쓸 게 있어서 일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갔는데요. 와 이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적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저 처지에 있다면 이제 마지막이거든. 우리 엄마가 좀 있으면 이제 기억도 흐릿해질 것이라고 이제 몇 년 안 남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마라도에 가서 짜장면을 한번 먹고 싶어 하겠구나. 그래서 기억이 했다니까. 근데 그 이벤트에 대해서 가장 즐거워하실 분은 아내분이실 것 같아요. 두 분 어머니를 모시고 그런 이벤트를 해주면서 아내에게 시간을 준 거잖아요. 아 근데 그런 거네. 이야기 나온 김에 이런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가 사유해봤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피해의식이 더 스트레스를 가중화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를 적절하게 이용해 먹는 것도 어쩌면 여성분들의 중에 스킬일 수 있는데 그냥 피해의식.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난 너를 딸같이 생각한다. 근데 실제로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받아들이는 뉘앙스는 전혀 그렇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래도 시댁은 시댁이지 뭘. 그러니까 전혀 어떤 접근 자체가 공감력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딱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 근데 가족은 또 약간 개념이 다르잖아요.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느끼는 그 무조건 시댁은 잘못돼 있고 뭔가 좀 딱딱한 곳이고 나를 고생시키는 곳이고 하는 그 피해의식도 좀 버리고 그러니까 운동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진짜로 인간적으로 뭐랄까 접근해가 되는 그런 관계도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 군데서 많이 물어오던데요. 그 자료를 찾아봐도 뭐 사실 뾰족한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연휴 때 우리 새날에서 방송했던 김갑수 그 작가님 인터뷰를 대담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조상지가 뭐 내한테 해준 게 뭔데 뭐 이런 식의 정말 쿨하시죠. 예, 굉장히 저 연세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입장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절이라는 것 자체가 농경시대의 노동지향적인 산업 사회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진 사회 형태인데 이미 이게 이제 산업화되면서 그 핵가족을 넘어서 해체가족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 명절새로 지방 가는 비율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또 역기성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인천공항에 그 개항일에 최대 인파들이 몰렸다 할 정도로 이제 명절은 노는 시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과도한 가사노동을 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쉬었다 한다든지 손목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스트레치를 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남자들도 운전을 뭐 교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좀 쉬었다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결국 문화가 바뀌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아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이에 갭을 이제 집집마다 가족마다 얼마만큼 빨리 바뀌느냐의 문제만 남은 게 아닌가.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감과 표현 그걸 통해서 소통을 해나간다면 그런 리스크나 그 갈등을 좀 줄여가면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토론 비슷한 거를 저는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방송으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래 뭐 남자들이 바뀌면 되지 이게 아니고 실제로 시스템적으로 거절이랄까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흐름 속에 얹혀져야 최소한 나만큼 상대방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건 평등한 거라고 보는데 일방적으로 명절돼서 한쪽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건 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끝내버리는 토론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저희들 주위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렇게 시스템적이든 뭐든 딱 못을 하나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뭐 그런 쪽의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아 이거를 시스템을 가지고 바꿀 수는 없죠. 문화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그 노동집약적인 어떤 농경사회의 흔적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도 그게 이 사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문화가 바뀐다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혹은 어떤 리더가 이렇게 바꾸자라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신정만 지내고 구정을 없애자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화 속에서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이제 설이라는 거를 명문화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시스템을 가지고 바꿀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운동이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예,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전파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피해의식 같은 것도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하고 통이나 공감 얘기도 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바꿔나가야지 한 방에 시스템으로 이런 거는 문화를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사유의 마지막 결과물이 그런 건데 제가 알고 있는 당숙모 이분은 원래 음식을 해서 먹이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또는 친척들 불러가지고 음식하고 먹이고 막 와 맛있다고 반응하고 이런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분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나머지 음식 솜씨가 없거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다양성 차원에서 그렇지. 네. 그 말이야. 그런 거를 인정해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소수자에 대한 인정 있잖아요. 그 관점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숙님이 음식 잘하시는 아주머니 계시잖아. 근데 그분은 그 음식 잘해가지고 그럼 맛있게 먹어주는 걸 보고 맛있어요 하면 너무 행복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우리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입으로 말렸던 게 뭐냐면은 꼭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당숙모만큼 음식 좀 하면 어떨까? 얘는 그냥 그게 유머였는데 그런 식의 어떤 폭력적인 거. 예전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비교하면 안 돼. 네. 비교하는 거 그 자체가 그것도 서열을 매기는 거잖아. 네. 음식 솜씨에 따라서 또 서열을 매기는 거야. 1등, 2등, 3등. 서열을 매기는 거는 정말 안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이번에 가능성을 봤던 게 내가 제주도에 며칠 동안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을 며칠을 계속 다니겠거든. 내가 일할 거 연구실에서 며칠 동안 계속 몰아서 일하고 난 다음에 내가 3박 4일을 계속 어르신들 이제 마지막 기회다.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내가 아름다운 곳을 너무 많이 봤어요. 뭔가 하면 가족 단위로 그렇게 여행을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넘쳐나. 난 짜장면 먹으려고 마라도 가는데 내가 선착장에서 배표가 없어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야. 배표가 없는 거야. 배는 꽉 차가지고 떠나고. 그중에 우리 가족도 있었습니다. 진짜? 마라도에? 그래서 마라도 짜장면 먹으러 한번 가볼 만해. 짜장면이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토 최남단을 한번 가보려고 말이야.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 손주부터 저 할머니까지 전부 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왔더라고. 근데 너무 다들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깨우친 게 그 김갑수 선생 말이 맞아. 명절은 즐기는 거야. 명절은 즐기는 거라. 명절이라는 말부터 바꾸죠. 그런데 명절을 즐기려면 누구는 가족 내에 누군가는 즐기고 누군가는 못 즐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즐겨야지. 다 즐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 구조는 일정한 어떤 여성을 특화되는 이 사람들은 못 즐기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명절에 그 식당들은 다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한 이틀 정도는 집에서 삼시세끼를 해먹여야 되는, 오히려 직장 나가는 게 훨씬 더 편한 이런 상황이 되는데 무슨 뭘 즐기라는 말이냐.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요새는 명절 때 먹을 걸 미리 다 사다 놓고 그리고 요즘은 또 명절날 바로 다음 날부터 식당에 문을 엽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명절날 그 오전만 빼고 바로 오후 점심부터 식당도 문 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감력을 갖게 된 이유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거든요. 손님 치우는 게 정갓집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상 하나 놓고 손님 먹고 나면 나가는 손님들 상이 2상이 더 나와. 그거를 계속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설거지하고 음식 차리고 그걸 명절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밥 챙겨 먹는 어머니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고모 할머니가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돕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상이라도 다 들여다 주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설거지는 내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설거지 가장 빠른 사람 저를 제가 스스로 꼽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엄마들이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안 돼요. 지금의 엄마들은 어린아이들 특히 남자애들이라고 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엄마 도와. 그러면서 만약에 결혼을 한 첫째 신혼부부가 있다고 하면 부인을 시키지 말고 아들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 가면 정말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요. 요즘 엄마들이 그거 참 많이 합니다. 오히려 딸들보다 아들에게 빨래, 설거지, 밥하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들, 딸에게 한번 역할을 분담을 해줬어요. 일주일에 몇 번은 네가 설거지, 몇 번은 네가 설거지 이런 걸 해봤는데 그때 아이들이 한 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아빠는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요. 아빠는 열애로 하자. 아빠는 늘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 없이 기준은 아빠로부터 일단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문제군요. 예. 그게 안 바뀌는 그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이혼이 늘고 있다고. 예. 이혼이 늘고 있죠. 실제로 명절 끝나고 이혼 소송하러 가자. 이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안 봐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되게 사소한 걸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동하거나 이러면서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 한 몇 년 동안에 묵혔던 것들이 같이 터지면서 다 한꺼번에 터져 나오죠.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다들 사소하고 운전해가면서 피곤한 거 간단한 아이들과 관련된 이견 다툼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명절 이후에 명절의 스트레스와 같이 겹쳐져서 이혼으로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지난 2일날 대법원이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에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이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하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3,190건이 접수가 됐다고 해요. 근데 추석 지난 10월에는 3,541건, 그래서 한 400건 정도가 늘어났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추석 연휴 다음 날에 접수된 이혼 건수가 평소에 한 3.6배라고 하고요. 설 연휴 다음번에도 한 2.8배. 그래서 이 연휴 이후의 이혼율이 연휴에 사실 사소한 걸로 싸우는 것이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평소에 쌓여져 있던 불만이 이 명절을 통해서 명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폭발돼서 이혼으로까지 고려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제 그런 발표도 있곤 합니다. 실제로 이제 비슷한 사례는 아니겠지만은 이 독일의 제일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자리 잡고 있는 주가 폭스바겐 주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독일은 이제 주 40시간을 넘어서 주 35시간 노동으로 이제 줄이려고 하고 노동조합은 저 노동시간을 더 늘리려고 하고 정부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해가지고 고용을 더 늘리려고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정부하고 노동조합 대표들이 싸움하고 이렇게 하는데 폭스바겐 주에서 폭스바겐 회사가 주 35시간 노동을 줄이고 나니까 갑자기 이혼율이 확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주 35시간은 실제 하루 8시간 하는 게 아니고 한 10시간씩 근무하면 일주일에 한 3일만 출근하면 되고 나머지 4일은 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직장 가버리고 서로 안 보면 괜찮게 그냥 살 사람들이 계속 부딪히게 되니까 이혼율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재미난 사례로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통계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명절 증후군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가정 파괴의 주범이죠. 물론 추석 때 그 명절 증후군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으로까지 발전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동안 이야기를 할 시간 별로 없다가 추석 때 같이 많이 부딪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이번에는 결판 내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소개한 다음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이번에 제가 둘째거든요. 제 위에 이제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은 형이 하나 있는데 이상 1이죠, 그이는. 이상 1이 우리 복조 소사이티 회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제 형이 그 형수는 이제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고 이제 좌우지간 형하고 형수가 둘이 들어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자주 다투어요. 옥신각신 뭐 잘났니 그거 옥신각신 하면 이제 별로 보기가 좋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형 보고 이거 좀 참고 살지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열흘 동안 그 노는 동안에 생애 최초로 유럽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중반 넘어서 가지고 단 둘이 처음으로 서양으로 여행 간 거야. 그때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가본 적 있겠지만 서양 처음 가본 거였지. 그래서 내가 이제 걱정이 탁 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를 제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거든. 너 형이 여행 간단다 그길래. 그러다 깨지고 온다 이게. 나 잘못하면 못 들어올까봐. 난리 나가지고 못 들어올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무조건 솔선수범하고 모든 요구사항을 형수님한테 다 맞추고 하자 하면 하고 그냥 사령관님 모신다 생각하고 그냥 그러고 평소 때 있던 성격 다 죽이고 무사히 다녀와라. 무사히 다녀. 내가 왜 이런 전화를 했겠어요. 잘못하면 진짜로 그 해외 나가가지고 둘이 맨날 같이 붙어 있으면 이게 명절날 파토나는 거 비슷한 일이 생길까봐. 제 사유의 결과물은 그런 겁니다. 이혼까지 갈 정도면 상대방의 극단적 이기심을 본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평상시 때 굉장히 많은 훈련이 돼야 돼요.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을 주지 못하는데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하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극단의 이기심을 서로가 발견하고 나면 도저히 이 사람하고 한 집에서 못 살겠다. 이게 이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인 내가 돈 벌어오니 너는 뭐 당연히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뭐 이런 관점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 있잖아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돈도 다 벌고 명절의 모든 준비도 내가 다 하고 싶다. 왜? 나는 내 마누라를 사랑하니까. 요 관점이 없으면은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하던 뭐 그게 가정의 가사분담이든 뭐든 간에 어쨌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분명히 몇 분이 있다. 지금 내가 법원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몇 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게 가사분담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분들 맞벌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 업무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컨텐츠로 중국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예. 중국은 오히려 뭐 우리가 유교의 본산지라고 하는 중국은 제가 예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퇴근할 때 먹을 거 아예 사와요. 예. 그래서 부인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남자들이 사온 재료를 갖고 조리해서 먹는 게 일반적인 도시의 문화라면서요. 예. 가사 분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실제로 지금 가사 분담 부분에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의 국제 비교를 봐도 이 한국이 45분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인도나 특히 같은 유교 문화권인 일본에 비해서도 한국이 가장 짧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이제 그 가사 노동을 많이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5년 여가부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그 일가정 양립지표 이런 걸 이제 조사를 직접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남성에 비해서 평균 3시간 14분으로 한 5배 길었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한 40분 일할 때 여성은 3시간 15분 정도를 일한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맞벌이를 하면 남성의 가사 노동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5년 동안에 3분 늘어난 대로 그쳐버렸다. 그러니까 더 재미난 거는 비맞벌이 남성이 가사 노동에 투입한 시간이 7분이 더 길다. 그 말은 맞벌이 남성보다 비맞벌이 남성이 헛벌이, 외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전업주부를 둔 남성이 가사노동 더 많이 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근데? 예. 이거 왜 이래? 실제로 이제 맞벌이를 하기 전에와 맞벌이를 하고 나서 비교를 해보면 5시간이던 가사노동이 3시간으로 줄었는데 그 줄어든 2시간은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 안 하고 만다. 두 번째 뭐 가정부가 해준다. 세 번째로 친정엄마나 세탁기 같은 기계가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성들의 실질적인 가사노동은 많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남성들의 특히 가사노동 분담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이래였잖아요. 일하는 여성의 경우에 남성이 덜 도와주고 일하는 여성의 경우가 훨씬 더 가사노동을 조금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지는가 생각해보면 이것도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가부장제 문화와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성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을 집안이나 가족, 남편, 아이들에게 미안해하는 상황이거든요. 문화가. 미안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사노동을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거죠. 내 몸이 피곤해지는 것을 감수하고. 그거가 교정되지 않고 가사, 육아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정을 꾸린 부부가 같이 하는 거다라는 것이 설득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시대에는 제 시대나 이런 그 나이 또래에서는 여전히 일하면 여성이 집안일도 더 많이 하는 슈퍼우먼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남성들이 일을 많이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를 이렇게 분석한 논문이 또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0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진욱 선생님이 쓴 논문인데 독립 변수를 뭐로 잡을 때 이 남성의 가사노동이 적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냐를 해봤더니 첫째 맞벌이를 하면 남성이 그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할 것이다는 전혀 아니었다. 이거 증명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연령에 따른 통계적 유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대들은 아무래도 남성이 가사노동을 적게 하고 젊은 세대들은 가사노동을 많이 할 것이다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이중 노동 부담 가설 이겁니다. 뭐냐면 여성들이 근로기혼 여성들이 일도 하면서 가사노동을 하는 전통이나 문화, 사회 현상 이것 때문에 생긴 거지 다른 어떤 것들도 남성의 적은 가사노동,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일을 하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도 또 잘 키워야 되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문제도 남편의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문제 없이 해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근을 하고 와서 아이들의 숙제도 다 봐줘야 되고 아이들이 다른 맞벌이하지 않는 엄마들이 하는 것 같은 좋은 음식을 먹여줘야 되고 아이들한테 책도 충분히 읽어주고 하루 종일 나를 못 봤으니까 눈 마주치고 얘기도 하고 경청하고 정말 이런 것에 온 신경을 다 씁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를 재우고 나서 밀린 빨래도 해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죠. 내일 아침에 보글보글 된장찌개도 해야 되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가 이제 직무 스트레스라는 걸 볼 때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업무 양이에요. 기본적으로 양이 많은 거와 그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굉장히 크게 보는데 업무량의 측면에서 이렇게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다른 이제 남성의 업무 영역보다
바깥에서 나가서 일하는 시간은 똑같고 일하는 것에 비해서 남성에 비해서 동일한 노동을 해도 동일한 노동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거기다 내 아이는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받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합해져서 일하는 여성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해결책으로 실시된 게 결국 결론은 복지국가더만요. 우리 쪽에 있는 분이 아닌데 그분이 다른 분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가사노동은 어쩔 수 없는데 그 한국의 남성들이 단기간 이걸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또 왜 한국의 여성들만 이렇게 과도한 가사노동에 시달리느냐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이미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상당 부분 활성화되어 있고 물론 이제 여성 취업률은 남성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은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어떤 직장생활이나 사회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예를 들면 돌봄 서비스 육아라든지 그 노인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여성에게 지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사회화해 줘야 된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지방정부가 그런 부분을 분담해 주도록 제도화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할충을 해갖고 그 모든 것이 여성의 부담으로 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문재인 케어에서 이 간병인 부분을 이제 국가가 커버를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급여를 확대하게 될 건데 옛날에는 그게 전부 여성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억울하면 적극적으로 복지국가 운동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 것이 가장 단기간 빨리 가사노동에 벗어날 수 있는 길다. 이런 결론에 저희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기승전 복지. 예. 그래서 실제로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그 국민 행복 지수가 아주 높은 나라들에서 보면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노동을 하는 일자리에서도 남녀간에 완전하게 거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져 있고 근무 시간도 비슷하고 오히려 여성에게는 또 유연 근무 같은 혜택을 또 주니까 더 좋죠. 게다가 임금 수준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임금 수준을 100대 80 룰이 있어서 그 남자가 100 받는데 여자를 80 이하로 받게 하면 그건 성차별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 100대 80 이하로 격차를 못 두도록 돼 있어요. 모든 성을 다 떠나서.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이제 높거든요. 그리고 보통 뭐 오후 4시 되면 일 끝나서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애 키우고 뭐 저 설거지하고 살림사 하는 거는 그거는 부부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부부가 아이 때문에 많이 다투죠. 유윤석 교수님은 더 다투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다툽니다. 굉장히 많이 다투게 되는. 그 왜 그런가 하면 아이를 경쟁력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 이 서열 사회에서 우리 아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누구나 다 갖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거든. 부부 사이에서 얘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북유럽 복지국가 선진국의 부모들은 아이를 그냥 돌봐주고 놀아주는 것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를 공부시키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학교에서 하는 거고 아이를 또 등수를 안 매기니까 내 아이가 뭐 몇 등인지 이런 거 신경 쓸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열화된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에게 너무 많은 과부하가 주어졌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근데 복지국가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명절 증후군도 복지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좀 색다르네요. 그렇죠. 제 꼬맹이가 딱 한 명 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항상 저는 조치일관 학교 생활 재밌니? 공부를 안 해도 돼. 이게 제 주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성분들도 퇴근 딱 하고 나면 일단 머리가 아파질 수 있잖아요.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야. 세탁기도 엄청 돌려야 되고. 근데 그중에 또 신랑놈이 좀 해주면 좋은데 전혀 안 하는 스타일이고. 가면부터 애들 징징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 내가 누리는 행복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지하면 분명히 도와주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는 느낌만 안 들면 가정생활 재밌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하시는 이제 공감이잖아요. 그걸 인지해야 되고 PD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숙모들이 설거지만 하는 걸 보니까 그게 힘들어 보여서 돕기 시작했다라고. 그걸 이제 인지하고 공감해내는 거가 필요한데 그게 탁월하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갖고 계시는 PD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됐지만 열에 한 명이거든. 네. 열에 9번 안 그런 거야. 저거를 학교 교육 안에서 그렇지. 우리 경쟁력이 아니라 맞아. 교육 안에서 이거를 아이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인 아이로 키워내고 그거를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을 하면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는 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교육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네. 그 우리 아버지가 병석에 누우셨어요. 어머니가 돈 버셨거든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휴일 같은 때는 형제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밥 먹은 설거지를 그대로 쌓아놓고 몇 번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어머니는 좀 되게 인자하신 분인데 푸념하듯이 남자놈들밖에 없으니 설거지를 하루 종일 설거지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푸념하시는 걸 보고 자식들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게 설거지를 시작하니까 나중에 2, 3개월 후에는 아버지한테 하루 종일 같은 반찬으로 밥상 차려드리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이미 후라이, 계란찜도 하고 무슨 국도 끓이고 라면도 끓이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20대 초반에는 요리 자격증도 따게 되는. 너무 훌륭하신데요. 그러니까 그게 주위의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런 공감력이 전혀 없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돈 버는데 마누라 뭐 하는데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한 명 있다고 하면 그 친구에 대해서 야 너 너무 야만적이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5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게 이제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바뀌는 건 좀 어렵잖아요. 학교 교육에서부터는 분명히 남녀 성에 있어갖고 특히 가사노동이나 이런 거는 남자 여자 차이가 없다라는 인식을 시켜주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예, 그런 교육의 차이나 아예 그 의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추동해내는 그런 변화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그 저희 복지가 소사이티에 그 돌아가신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고문직을 유지하셨던 이 여성재단의 박영숙 청주님 이야기를 꼭 그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그야말로 이효 여사님과 같이 해서 이 여성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셨던 분이고 실제로 또 국회의원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 행장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는 그런 추모 위원회에 제가 참여하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훨씬 더 많이 배웠는데 이분이 항상 하신 말씀이 여성 운동의 완성은 복지국가 운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냥 처음에는 개념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다시 되뇌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 그렇더라. 근대에 있어서 여성의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줄여준 것은 삼성이나 LG거든요.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가 여성 가사노동을 굉장히 줄여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선진국의 특히 복지국가들의 여성과 이 대한민국 여성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회 서비스 부분이 복지가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성의 주 가사 업무가 뭡니까? 보육, 또 아동 교육, 또 의료 부분에서의 간병, 그 다음에 청소하고 밥하는 거, 그 다음에 노인 돌보는 거 이런 건데 청소하는 거는 이미 이제 기계가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도 좀 많이 도와주게 됐고 또 음식하는 것도 꽤 많이 뭐 우리 이 교수는 동을 많이 안 하지만 음식하는 것도 꽤 많이 이제 패스트푸드도 나오고 식당도 그 외식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옛날에 비해서 외식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이 보육, 교육, 의료 또 노인 돌봄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우리나라가 사회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부 여성의 부담으로 와닿는 거라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것이 그야말로 여성 해방의 마지막 그 제도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으로 퇴임하셨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누가 내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구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구, population 말이에요. 인구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인구가 지금 출산율이 급속하게 지금 떨어지고 지금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반전시켜서 아이 낳고 싶어 하는 나라. 근데 우리 여성들이 왜 그러면 아이를 안 낳냐? 남성이 혹시라도 여보야 우리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싫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저리 가 그러거든. 그 여성들이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냐. 아예 또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본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남성들은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도 여성들이 결혼 안 한다고 그래요. 요새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불행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불행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불행을 멀리하려고 그러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으니까 그걸 기피하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피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다 잘 헤아려서 여성들이 행복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나 결혼도 하고 싶어. 나 애기도 막 낳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말이지.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 나라가 복지국가다. 우리 이상우 운영위원장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 그 저희 방송 들으시는 청자분들의 그 성별 분포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요. 가장 주 청취자층은 40대에서 50대 초반 정도의 남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듣고요. 그 비율로 여성분들도 많이 듣는데 최소한 아까 그 교수님 말씀이 좀 공감이 갔던 게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아까 뭐 교육을 그렇게 시키려고 해도 아빠는 왜 안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해보면 재밌어요. 잘 보이려고 설거지 한다가 아니고요.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는 법을 배우면 있잖아요. 그 그릇에서 나오는 그 윤기와 뽀드득 소리와 뽀드득 소리가 정말 행복하죠. 그래서 그 더러웠던 그릇들을 깨끗이 써서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하는 그 기분이 얼마나 재밌는데. 맞아요. 음식도요. 제가 자격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 해주는 음식을 별로 솔직히 안 좋아합니다.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꼬맹이한테 엄마가 해주는 거 먹을래? 아빠가 해주는 거 먹을래? 그러면 무조건 100% 아빠가 해주는 거 먹는다고 해요. 그거를 이렇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노루를 가든가 뭐 고향을 내려가든가 뭐 할 때 내가 먼저 하게 되는 게 벌어지니까 이 아이는 우리 꼬맹이나 우리 형님네나 뭐 그 아이들은 남자 여자 구분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뭐 하다못해 얼마 전에 방송에 나간 얘기예요. 동생의 부인 재수 씨한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대단하네. 여러 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서 같이 하다 보면 이게 가족 간에 명절에 음식 장만하는 게 어떤 게냐면 서로 간에 합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느낌하고요. 예전에 할머니 때는 쪄서 막 거의 날새기 하다시피 했고 전 한쪽에 붙여놓고 음식 삶아놓고 씻어놓고 묻혀놓고 막 하잖아요. 보람 하나도 없는데 가족들이 나서가지고 최소한 내 노동력이 이만큼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그 서로 간의 만족감이 딱 차려놓고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감정들을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네. 뭐 시간 다 됐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이나 이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까 PD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나부터 우리 집부터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별로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좀 변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피해의식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편하고 시어머니는 불편하고 엄마가 얘기하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시어머니가 하는 건 잔소리고 이런 이제 편견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부터도 좀 솔선해서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반성을 조금 하게 됐고요.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일하는 여성 또 일하지 않더라도 여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쭉 얘기를 해봤는데 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성 행복해야 그 주변에 있는 남성들도 행복한 거거든요. 다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복지국가를 열심히 운동하자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가십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자, 명절에 아주 적절한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생했다고 생각이 들면 부인이든 남편이든 이번 명절에 연휴에 고생했어. 서로 그럴 수 있잖아요.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장만하느라 고생했다. 내년에 좀 더 잘해볼까? 이런 식의 어떤 서로 토닥임도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풀리는 부분까지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국정원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를 어떻게 해서든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 편법으로 사람을 동원했다. 그래서 게시판에 글을 쓰기도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입은 어떻게 그 당시에 혹시 아셨습니까?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때 방심이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느낌이 특정인들이 특정 방송사에 대한 심의 요청을 계속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파본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여론 조작을 위한 방송 통제를 위한 중심에 결국 국정원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확인되니까 전 정말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공작 정부였구나. 방송 장악도 국정원이 중심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소름이 끼치는 느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국정원 개혁도 좀 제대로 하고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고 방송 개혁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홍준표 씨가 통신조회에 관련한 이야기 또 헛발질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인배스러움을 봅니다. 월요일 날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대통령 본인도 엄청 신경이 쓰였겠죠. 제1야당 대표가 나 사찰당하고 있으니까 제1야당 대표의 이야기니만큼 어떻게 된 것인지 진상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수보회의에서 대통령이 발언을 한 걸 보고 뒷덜미에서 소름이 쫙 돋았었어요. 저도요. 네, 왜냐하면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거든요. 성의껏 답변해라. 대통령이 각 부처별로 성의껏 답변해라라고 하자마자 나온 게 국방부, 검찰에서 정말 성의껏 답변이 나왔어요. 경찰도 그렇고. 어떤 성의껏 답변이 나왔냐면 범죄자와 통화한 기록이 있어서 조회했다. 보좌관이. 그런데 그 보좌관이 홍준표는 자기 전화 안 갖고 다니고 보좌관 전화를 쓰는 거야. 야, 이거 좀 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의껏 하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서 저는 칼의 얘기, 건뜨김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조가 전반적으로 바뀐 것도 있겠죠. 뭐냐면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사치 이런 거를 또 정미용 씨가 제기하니까 그건 직접 대응은 안 하고 자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고정돼 버리는
홍준표가 던져놓으면 그쪽 사람들한테는 그냥 고정사실화 돼버리는 거를 최대한 빨리 진화를 해야겠다 이런 건데 어찌됐건 홍준표가 했던 말, 홍준표는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 말을 던졌는데 월요일 날 문재인 정부의 해명이 나오니까 여기를 좀 그냥 수긍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끝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해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군과 경찰의 해명은 석연치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중앙지검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검찰과는 달리 요즘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주문으로 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미 검찰의 사건 조작으로 곤욕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검찰의 해명을 해명이라기보다 새로운 의심만 불러일으키는 거짓 해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은 두루뭉술 해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통신조회 경위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 어쩌고 지금 없는 게 그게 지금 성완종 게이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그 경험치를 갖다가 놓고 그래 뭐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가 헛발질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물러날 수는 없잖아. 그 홍준표 얼굴을 보면 오기가 창창하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올렸다고 하는 게 정말 이게 보통 상식 가진 사람들이 보면 되게 명구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말은 길게 했지만 짧게 줄이면은 나 쫄았어 이거잖아요. 바짝 쫄았다는 게 이게 딱 티가 안 납니까 이게? 그것보다는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의 그 핵심은 요즘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주문으로 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검찰이 요즘은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만든다. 그러면서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하물며 보좌관이 본인이 핸드폰을 안 갖고 다니고 보좌관은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데 걔가 또 이상하게도 절묘한 타이밍에 범죄자로 의심을 받아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와 통화한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르긴 해도 경남지사 시절에 데리고 다니던 수행비서가 그 본인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현재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 친구한테 뭐 경남에 관련된 무슨 비리 관련해 갖고 이번에 조회했다고 했죠. 경찰은. 군에서는 무슨 군 장성인 누구누구의 비리 관련된 문제 이런 거라고 보면 그럴 수는 있지. 뭐 지인 중에 한 명이다 보면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 그런 사람들은 거의 조사를 안 해요. 통화가 여러 차례인 경우만 누구지 하고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결혼 관계가 해명되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동향을 정리한 문건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전현직 간부 2명을 불러 인터뷰한 녹취록인데 윗선 보고용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방심위 고위 관계자에게 안건 상정과 관련해 사무국이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인가라고 묻자 원칙적으로 그렇다면서도 그런데 국정원에서 제보가 왔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엔 편법으로 게시판에 사람을 동원해 글을 쓰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이런 역할을 내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제3자인 민간인을 동원해 방심위원회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방송을 심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방심위는 심의를 통해 주의 경고 등의 조치와 함께 방송사 사업자 승인에 결정적인 벌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 관리감독 권한을 압박수단으로 악용한 겁니다. 국정원이 정권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라는 내용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방심위가 사실상 내부 직원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사무처 직원 현황 문건에서는 원활한 심의 절차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성향 파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 직원의 실명을 언급해놨습니다. 분야별 심의위원 중에서는 김진흥, 우장윤 씨 등 위원 7명을 중요 표시로 분류했는데 정치 성향과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상 블랙리스트 형태로 관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방심위가 민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 전권으로 사무총장 교체가 가능하다며 인사에도 개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2014년 당시 청와대가 방심위 핵심 관계자를 불러서 인터뷰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을 잠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당시 방송을 담당하는 국회 미방위,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죠. 여기 야당 소속이었던 최민희 전 의원입니다. 잠깐만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녹취록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가 전 방심위 부위원장한테 네. 국감 때 가장 힘들게 했던 의원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최민희 의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 상대하는 게 딴 의원 10명 상대하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위 간부의 약점을 잡은 것 같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런 대화는 어떻게 일단 그 대화록은 얘기를 들으셨죠? 예,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심위는 사실 방송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생명인데 그 대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되게 대화를 자주 나눈 듯한 느낌이어서 스스로 존재 근거를 무너뜨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실명이 거론되니까 이렇게까지 시시콜콜하게 이상한 사찰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 불쾌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좀 겁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예, 당시 미방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표적심이라는 주장을 많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방심위 문제점 중에서 어떤 점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게 정치적 표적심의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 그게 이제 주로 JTBC가 많이 그랬는데요. 등을 비롯한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는 우선 심의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재 결과를 봐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방송에 비해서 중징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건 비판 방송을 옥죄는 심이다, 표적심이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사자였기 때문에 물론 잘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의 대화들이 오갔다라는 것은 오늘 처음으로 확인한 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민간기구가 사실상 이제 청와대 뜻에 따라서 방송을 통제한 것이 문건을 통해서 확인된 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특히 이제 문건 작성 시점을 보면 2014년 9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였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을 때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이제 박근혜 정부의 방송에 대한 태도를 보면 장악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때 직접 청와대 홍보라인이 나서서 보도에 개입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방송에 대해서는 방심위를 통한 표적심의로 재갈을 물리려고 했던 거죠. 어리석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을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방송 통제로 해결했던 것으로 저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방송 공작이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덕분에 벌점은 많이 먹었는데 사실 벌점이라는 것은 방송사에는 좀 치명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재허가와 관련이 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위로드리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는 것인데. 충격적인 건 이제 국정원이 심의 안건을 힘들죠. 그렇죠. 원전 절속 중단. 이게 정치 캠페인으로서는 정말 비열한 거거든요. 절속도 아니고 지금 중단이 결정된 것도 아니야.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최저임금 급속 인상. 급속. 우린 좋은데? 아니, 내년에 10,000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급속 아니에요, 이거. 완충 내년 지나고 2020년까지 10,000원을 만들기 위한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급속 아니고요. 이게 진짜 10,000원을 올렸으면 초 울트라 메가톤 인상 이렇게 했겠네. 광속 인상 그랬겠는데. 세 번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래? 이게 무슨 실정이야. 이건 칭찬해야죠.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사실은 문글 어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대로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업적이 잘하고 있는 맞아요. 거. 네 번째. 평화 구걸 북핵 위기 초래. 막말로 평화를 보장한다면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나빠요? 평화 구걸이라. 평화를 북핵 위기는 지들이 만들어 놓고 평화를 구걸한다는 말이 문맥적으로 맞아요? 그건 아니죠. 평화는 좋은 건데 그걸 왜 구걸해? 평화 상태 유지 이런 거 해야 되지. 구걸이라니. 그리고 북핵은 냉정하게 보면 대한민국 정권과 상관없이 북한 차원에서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오던 거잖아요.
그게 뭐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는 뭐 개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는 뭐 계획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항상 북한이 자기들이 어떤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위해서 계속 해왔던 프로젝트인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다음. 공정이 통한 기업 압박. 미치겠다. 공정하게 일하라고 압박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공정이 심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다 싹 쓸어먹어버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대기업이 횡포 부리지 말라는 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정입니까? 다음. 노조공화국. 이 사람은 노조하고 무슨 원수를 짓 일이 있나? 아니 얘는요. 이거는 위헌적인 발언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돼 있거든요. 그 대한민국을 노조공화국이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이거는 내란죄 정도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노조 가입률 10%인 나라가 뭔 노조공화국이야. 그러니까 노조가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예. 지금 민주노총의 사무총장 이영주 그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아직도 건물 밖으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분 한번 가서 뵌 적이 있거든요. 얼굴이 팅팅 부어 있어가지고. 자 다음. 소득주도 성장론 통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아니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등치시킬 수가 있지? 이런 쌍또라이 같으니라고. 공부 좀 해라. 대기업들이 어떤 재화를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내는 방식의 낙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으니 소득을 높이는 차원으로 이렇게 가자 이런 측면이거든. 네. 이거를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성장을 주도하지 못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소득으로 성장을 시키자 이런 개념을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이 낙수 효과 자체가 배급제도 아니에요?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가지고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분수 효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진짜 무식하다. 정치 보복. 요거 말할 것도 사실 없겠죠. 이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저는 갈린다고 봐요. 불법인 것을 처벌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 언론 장악. 이것도 마찬가지네. 일단 가치관 문제가 있는 거고. 장악 전혀 안 되는데. 그리고 정반대로 자기네들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척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장악했던 게 지금까지 그냥 김장겸이 보세요. 쭉 오고 있잖아.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언론 장악을 해.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 더. 그래 조금 먹힐 수 있겠네요. 이건 유일하게 인사참사. 이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 잡는 기간 동안 생길 수 있는 파열음 뭐 이런 그러니까 거지. 예, 우리 쪽 입장에서는 인사참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그게 박성진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이 반대 안 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퍼주기 복지. 아니 퍼주기 복지 정도가 되려면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한 300만 원 정도씩은 줘야 퍼주기 복지 정도로 얘기를 들어도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금 내서 뭐하게 국가가. 도로나 깔고 있어. 다리나 넣고 있고. 퍼주기 복지라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방송 하기 싫지 않아요? 너무 뻔한 소리를. 이런 게 일반 사인 간의 논란이랄까? 서로 간에 어떤 술자리나 이런 데서 토론이 붙으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이거. 네. 직접 면제는 되고 말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이런 무식한 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놈들한테 우리 세금을 퍼주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퍼주게 그만둬야 돼. 일자리 대란. 야, 이거 아니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자고 국회에서 그 일자리 관련한 추경 통과시켜달라고 하니까 그걸 또 싹둑 잘라가지고 취임 150일 만에 일자리 대란을 일으키는 대통령. 엄청나네요. 그래놓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한미 FTA 재협상. 야, 이거는 고도의 전술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FTA에 대해서 재협상 요구를 할 경우에 나는 당당하게 맞서겠다. 맞서겠다가 FTA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게 재개정하면 한국이 손해만 봅니까? 미국이 불편한 점은 들어준다면 우리가 불편했던 점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협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정말 지루하게 갈 수도 있고 또 국회에 비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지가 정권을 잡았을 때 한미 FTA 트럼프가 재협상하자고 하면 안 할 건가? 아니 다 들어줬잖아요. 얘네들 정권 잡았을 때. 그러니까 홍준표는요. 내가 보기에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저 사적인 사인 간에 저 새끼 속을 모르겠다 하는 사람 있고 그런 사람한테 조금 무서워요. 나한테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밖에서 하고 다니는 걸 보면 뻔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무서운 게 아니고 정말 단순하게 보여서 그냥 피식 웃음밖에 안 나오는 캐릭터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홍준표가 13가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따진 거를요. 가만히 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원전 졸속 건설, 최저임금 동결,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북핵 국어를 통한 평화 위기 초래, 기업을 통한 공정위 압박.
이렇게 말을 바꿔놓으면요, 얘네들이 한 거예요. 노조 탄압공화국. 네, 노조 탄압공화국. 그러니까 얘는 내가 봤을 때 정말 정상적인 마인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소한 국회의원직을 수년간 한 사람이잖아. 한 번도 국민을 위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 설사 그게 보수정당 출신이라고 해도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 대기업들이 너무 착취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아무리 보수 수구지 그런 정당 출신이라고 해도요 문제의식은 같거든요. 이거 아까 말한 제가 그 캐릭터로 이야기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정치권에서 반대를 하면 반대를 일삼는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말을 13가지라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업적으로 보이는 거를 이렇게 수도 없이 하나 그러니까 바둑이라고 하면 최소한 좀 바둑이 급이 높을수록 여러 수를 보잖아요. 이 사람은 수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너무 티가 나요. 오목두기 바빠지. 아니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인사참사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쟤네들 문창극 그다음에 또 누구죠 그거 성추행해가지고 미국에서 박근혜하고 같이 가가지고 윤창중요. 윤창중. 존 레논. 아니 왜 아티스트 이름을 그렇게 편집해 주세요. 저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것 같네요. 안 해요. 아니 인사참사는 그때 벌어졌어요. 문창극 때 진짜 인사참사였어요. 그리고 또 누구였죠? 그 여자 말하지 마요. 여자분 나와서 막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이상한 대답하던 잘 몰라요. 윤진숙. 우리 진숙이 누나. 어떻게 인사 참사를 해맑은 아줌마. 그것도 밀어붙였잖아, 지들. 그 여론 때문에 기어콘 저기 굴복했지만. 그러니까 인사 참사라고 해도 박근혜 정권 때문에 못했고. 예. 이게 어디가 인사 참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박성진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거 좀 아닌데 싶기는 했지만 지들은 또 반대 안 했던 인사란 말이야. 박성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고. 이 홍준표가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건 그래요. 정권을 수년 동안 갖고 있던 자들이 정권을 뺏겼어. 어떤 이유에선 간에. 그러면 어떤 감정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때 대통령 선거에 졌다고 했을 때 출근하던 바로 그런 기분일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오늘부터 박근혜 세상이 왔구나. 5년 동안 참아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기다리는 그런 감정 있잖아.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원래 그게 내 거야. 절대 너희한테 줄 수 없는 내 건데 뺏겼어. 그러니까 아까 다른 방송 이야기했지만 대당의 조원진 같은 자들은 박근혜 탄핵이 무효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무효 그러면서 대선도 불구하고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것이 그냥 바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노벨상을 탔다거나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뭐 김대중 대통령 그거 취소 뭐 운동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노벨상을 타건 뭐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박수를 받건 뭘 하건 간에 다 비틀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정치라는 건 그런 거거든. 장점이 많고 뭔가 좋아할 만한 여지가 많으면 서로 자랑스럽게 말을 한다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당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지한다가 나온다고. 근데 자꾸 부끄럽고 위축이 되기 시작하면 확장성이 확 떨어져요. 나만 모르게 박근혜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도 마찬가지로 누가 밖에 대놓고 어떤 미친놈이 더군다나 미래라고 하는 건 노인네들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속마음으로는 내가 일배하면서 홍준표 좋아한다고 어떻게 밖으로 대놓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 마차님처럼 자기 심지가 아주 굳지 않으신 분들은 주위에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홍준표를 칭찬하는 사람에 둘러싸여 있으면 세뇌가 돼요. 홍준표가 그래? 그렇지. 근데 반대로 홍준표 같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가 찍을 만한 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계속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화끈하게 뭐 자기들 지지자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말은 걸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무식한 사람들에게 먹힐 만한 말만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지금 정치권이 좀 되기가 좀 힘든데 굉장히 스마트한 어떤 정치인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복지 정책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단순하게 홍준표랑 상관없는 뭐 하다 보니 의례적인 통신 저해였다가 끝날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이게 확대가 되면 홍준표의 비리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자꾸 이렇게 개기는 말을 자꾸 발언을 하는 거가 그 스스로 올가미를 쪼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가 범죄자인데 범죄자는 원래 그 주의를 면밀하게 감시하게 돼 있거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사찰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는 내가 보기에 거짓말이 일상화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 지상파 방송이나 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공업용 미심으로 입을 꼬매버리고 싶어요. 아 진짜 말을 너무 함부로 해. 공업용 미싱은 그런 기능이 없어서 아쉽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했던 말들에 대한 책임도 안 져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선거에 떨어지면 뭐 하겠다라든지 신용도 안 해. 내가 이번 선거에 떨어지면 뭐 낙동강에 빠져 죽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 막 하고 다니잖아요.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고 공신력 없는 말이고 이런 자가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뭐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죠. 이게 이 자료를 받아봤다고 하는 이은건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다는데 자유당에 이 양반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네요. 국회에서 20대 국회 전반기에. 그럼 얘네들이 그거를 공식적인 루트로 받아봤겠죠? 국회의원이니까. 예. 아 그러면 뭐 자료 그냥 보여주면 돼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 99만 3천여 건을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은건 의원실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맥락이 이게 좀 이렇게 짬밥이 되는 보좌관이 이 보도자료를 쓴 것 같은데 통신자료 99만 3천여 건이라고 하면은 99만 3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1년치 통신 기록이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뭐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 한 15명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뭐 한 30명 정도 해서 그 통관, 그 기록을 건건이 딱 카운트 하니까는 99만 3천 건이 됐다. 이 숫자만 이 부풀리는 이 보도자료 작성 기법 같은 거거든요. 이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우리는 표현으로 털렸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통신 뭐 내역 같은 거 조회당하는 거. 네. 그것은 불법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기관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은권이 입수한 자료를 보고 문재인 정부도 통신 사찰을 하네 이렇게 띄우고 여기에 대해서 그중에 내 수행 비서도 있어라고 홍준표가 띄우고 네. 그랬고 나중에 뭐 어떻게까지 추측을 하냐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사찰을 당했을 거야까지 띄워난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정말 비열하게 하는 건데 홍준표 스타일상으로 보면 이용건의 자료랄까 이런 거를 보고 비슷한 걸 받고 이거 자가 발전시켜가지고 나도 사찰당하고 있어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보좌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전화기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대포폰을 쓴다. 어쨌든 그 홍준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이제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를 다시 좀 더 이야기 한번 해봐야 돼요. 문재인 정부의 13개 실정. 아 이건 정말 놀라웠던 게요. 반박할 수 없는 게 단 하나지도 없어. 뭐가 13가지나 된다는 거죠? 원전 졸속 중단. 잠깐만요. 논의 중이잖아. 이번 명절에 만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569기 건설 관계자였어요. 그때 들은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별건 없고요. 그리고 공정률 얘기하잖아요. 공정률 한 20% 좀 못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공정률에는 포함되는 것들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우리 뭐 밑바닥 가지고 지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나 그 설비 있잖아. 그거는 외부에서 만들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터만 다지고 있어도 이미 공정률에 포함되는 거야. 뭐 원자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되더만요.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이야 이제 뭐 대기업이니까 거기서 뭐 일거리가 없으면 또 다른 일거리 하고 있는 거고 막 그렇긴 한데 바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원자력 관련한 것들. 근데 그 친구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원자력이 없는 건 맞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훈훈했다. 나랑 척을 치고 싶지가 않구나 이 생각. 아 그분은 확신범이 아니네. 네. 양심적이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해요. 원자력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어떤 방사능도 세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는 기형아가 많이 태어나고 그 바닷물은 오염이 되잖아요.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게. 많이 비유하는 게 자동차죠. 절대로 향후 50년간 절대 고장나지 않는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부품이 2만 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죠. 요즘은 많이 줄어서 18,000개라고도 하는데 보통 상징적으로 2만 개 부품으로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원자로가 만들어져 있는 원자로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 개수가 몇 가지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100% 완제품을 수입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장이 안 난다고 주장하면 누가 믿겠어요? 스스로도